실리콘밸리를 지배하던 공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5년간 일본 기술의 신화를 믿어온 앤드류 박. 그는 한 장의 그래프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일본의 곡선은 내려앉고 한국의 선은 치솟고 있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던 제국은 멈췄고 속도를 택한 나라는 진화했습니다. 앤드류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심장은 더 이상 도쿄가 아니라 서울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본 2주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앤드류 박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 엔지니어로 일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제 안에 있던 하나의 신화가 무너지는 과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처음 기술을 사랑하게 된 건 일본 덕분이었습니다. 10살 무렵 아버지가 도쿄 출장에서 돌아오셨을 때 손에 들고 계셨던 건 은색 소니 워크맨이었습니다. 작은 상자 같은 그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제가 그때까지 들어본 어떤 것보다 선명했습니다. 헤드폰을 귀에 꽂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일본은 제게 기술의 신화가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학도로서 가장 감탄했던 건 혼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시모였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공을 차는 그 정교한 움직임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예술처럼 보였습니다. 정확함, 인내, 완벽함. 그 세 단어가 일본 기술의 철학이자 미학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서를 배웠고 그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한국은 그때까지 제게 다른 의미였습니다. 빠르고 역동적이지만 어딘가 즉흥적인 나라로만 보였습니다. 속도는 있지만 깊이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성과 LG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그건 제조 능력의 결과일 뿐 근본적인 기술력과는 다르다고 여겼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면서도 저는 일본식 접근을 고집했습니다. 완벽하게 설계하고 철저하게 검증한 뒤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테스트할 때 저는 여전히 알고리즘을 정교하게 다듬고 있었습니다. 느리다는 평가를 들을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몇 해 전이었습니다. 분기별 전략회의에서 한 동료가 화면에 그래프 하나를 띄웠습니다. AI 모델 효율성을 국가별로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파란색 선은 일본, 빨간색 선은 한국이었습니다. 처음 3년 동안은 일본이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곡선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선은 점점 완만해지며 내려앉았고 한국의 선은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처음엔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정 프로젝트의 성과일 수도 있고 통계의 오류일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혼자 사무실에 남아 5년치 데이터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일본은 정체되어 있었고 한국은 매년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니터 앞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숫자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프는 결과만 보여줄 뿐 과정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존경이 흔들릴 때의 그 기분은 묘했습니다. 배신당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뭔가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자. 한국으로 가서 그 그래프의 진짜 의미를 확인해보자.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보자. 2주간 휴가를 내고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를 떠날 때 창밖으로 만의 푸른 물결이 보였습니다. 완벽함이란 느림에서 오는 것이라 믿었지만 그 순간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도에도 어쩌면 철학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12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이 도시의 리듬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밤인데도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차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신호와 차선, 사람들의 움직임까지 모든 게 일정한 박자를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미팅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중견 AI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사전 조사에서 이 회사는 자연어 처리 모델 개발 속도로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설립한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이미 2차례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구글과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회사 건물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10층짜리 건물의 7층과 8층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서버실에서 들려오는 냉각팬 소리, 오픈 오피스에서 섞이는 대화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공간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대표와 CTO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30대 중반이었고 카이스트 출신이었습니다. 간단한 인사 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가 본 그래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 AI 기술이 최근 5년간 급성장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CTO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완벽을 기다리지 않아서입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두 개의 곡선을 그렸습니다. 하나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곡선, 다른 하나는 계단처럼 올라가는 곡선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갑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한국은 이렇게 갑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가끔 떨어지지만 다시 더 높이 올라갑니다.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데이터니까요. 모델이 잘못되면 즉시 고치고 다시 돌립니다. 하루 만에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완벽한 걸 만들려고 6개월 쓰는 것보다 불완전하지만 작동하는 걸 한 달에 6번 만드는 게 낫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와 실제 작업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한쪽에서는 3명의 엔지니어가 모니터 앞에 모여 코드를 리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2명이 화이트보드에 수식을 적으며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집중하고 있었지만 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회사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새로운 알고리즘 아이디어, 최근 논문 리뷰, 다음 주 데모 준비까지. 밥그릇을 비우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30분 만에 식사를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한 팀이 챗봇 응답 속도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라면 최소 이틀은 걸렸을 작업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회사를 나왔습니다. 한강으로 걸어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도시의 불빛은 따뜻했습니다. 강 건너편 빌딩들의 불빛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마다 다른 꿈을 담은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나라의 속도는 경쟁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걸.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일상의 본능이었습니다. 빠름이 목적이 아니라 빠름 속에서 배우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숫자는 그 결과였을 뿐입니다. 한강 다리 위로 차들이 쉼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리 난간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프 뒤에 진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판교 테크노밸리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리자 유리와 콘크리트로 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이름들이 건물 외벽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방문할 곳은 정부 산하 AI 연구소였습니다. 공공부문에서 한국이 어떻게 기술을 다루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민간 기업의 속도가 개별 사례라면 정부 기관은 시스템의 문제니까요. 연구소 로비는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오가며 대화를 나눴고 한쪽 벽면에는 실시간 데이터 현황이 대형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교통 데이터, 에너지 소비량, 대기질 지수까지 모든 게 1초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연구원이었고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빠른 대응입니다. 완벽한 예측보다 즉각적인 반응이 목표입니다. 그의 말은 어제 스타트업에서 들은 말과 비슷했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해 프레젠테이션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재난 대응 AI 시스템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진, 화재, 교통사고 같은 긴급 상황을 감지하면 30초 안에 관련 부서에 알림을 보냅니다. 동시에 과거 유사 사례를 분석해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정확도는 얼마나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85% 정도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잘못된 판단은 수정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시스템이 배웁니다. 저는 일본식 사고로 반응했습니다. 15% 오류는 위험하지 않나요?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류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중요한 건 오류를 빨리 발견하고 고치는 겁니다. 100% 정확한 시스템을 만들려다 3년을 보내는 것보다 85% 시스템을 지금 돌리면서 매달 개선하는 게 낫습니다. 그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정밀한 설계로 안정성을 추구했지만 한국은 불확실성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완벽을 목표로 하지 않고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각으로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오후에는 연구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구내 식당은 붐볐고 식사 시간은 역시 짧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한 연구원이 태블릿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돌린 모델 결과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옆 동료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실험실을 둘러봤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음성인식 테스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모든 게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프로젝트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여러 실험이 병렬로 진행됐습니다. 저녁 무렵 연구소를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서울 시내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실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다음 시도의 재료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판교의 건물들이 멀어지고 고속도로 양쪽으로 도시의 불빛이 이어졌습니다. 속도 안에 철학이 있다는 생각이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기계보다 사람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서울대학교 AI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관악산 자락에 자리한 캠퍼스는 고요했지만 연구동 안은 달랐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여러 연구실 문을 봤는데 대부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직 오전 9시인데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만나기로 한 교수는 50대 중반이었고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20년 전 한국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자연어 처리 분야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코드를 짜고 누군가는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차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궁금하신가 보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 이유를 이해하고 싶다고.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학생 한 명을 불렀습니다. 지난주 실험 결과 보여줄래? 학생이 노트북을 열어 스프레드시트를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20개가 넘는 실험 기록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것도 있었지만 실패한 것도 많았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실패 사례들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실패를 기록합니다. 왜 안 됐는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다음엔 뭘 바꿔야 하는지 전부 적습니다. 실패는 창피한 게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이 기록이 쌓이면 다음 학기 학생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실패를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곳은 드물었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실패는 조용히 묻히는 일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남기지 않고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실패한 실험도 발표하라고 하세요. 매주 세미나에서 잘 된 것만 아니라 안 된 것도 공유합니다.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익숙합니다. 누가 웃지도 않고 오히려 왜 그랬을까 같이 고민해 줍니다. 오후에는 연구실 회의에 참관했습니다. 5명의 대학원생이 돌아가며 지난주 작업을 발표했습니다. 한 학생이 감정 분석 모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정확도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데이터 전처리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리겠어? 학생이 답했습니다. 이틀이면 됩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금요일까지 다시 돌려보고 결과 공유해줘. 실패를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단계를 함께 계획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교수와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빠릅니다. 미국 학생들만큼 창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행 속도는 확실히 빠릅니다. 아이디어를 일주일 안에 코드로 만듭니다. 안 되면 다시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배웁니다. 저녁 무렵 캠퍼스를 나서며 연구동을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불이 켜진 창문들이 많았습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는 실패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실패를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의 기술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빠름은 무모함이 아니라 멈추지 않음이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그 태도가 이 나라를 움직이는 엔진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공공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정책 결정을 돕는 기관이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평범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1층 로비에는 대형 전광판이 3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왼쪽은 실시간 교통 현황, 가운데는 전국 전력 사용량, 오른쪽은 대기 오염 지수였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지도 위에 색깔로 표시되며 계속 변했습니다. 초록색 지역은 정상, 노란색은 주의, 빨간색은 경고였습니다. 안내를 맡은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돌아갑니다. 전국 어디서든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담당 부서에 자동으로 알림이 갑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주변 신호등 패턴을 바꾸고 전력 소비가 급증하면 예비 전력을 준비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통제실 같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벽 3면이 모니터로 채워져 있었고 10명 정도의 직원이 각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래프를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한쪽 책상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강남 지역 전력 사용량이 예측치를 20% 초과했습니다. 원인 확인 중입니다. 옆 동료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대형 쇼핑몰 냉방 시스템이 동시에 가동됐네요. 정상 범위입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완벽한 예측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예측은 틀릴 수 있으니까요. 대신 빠른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5분 안에 원인을 찾고 10분 안에 조치합니다. 늦어도 30분이면 해결합니다. 회의실로 이동해 시스템 구조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 5,000개가 넘는 센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교통 카메라, 전력 계량기, 대기질 측정기까지 모든 데이터가 1분마다 중앙 서버로 모였습니다. AI가 패턴을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탐지했습니다. 정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팀장이 답했습니다. 평균 80% 정도입니다. 틀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틀린 건 수정하면 되고 수정할 때마다 시스템이 학습합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20% 오류를 감수하는 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100% 정확한 시스템을 만들려면 10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80% 시스템을 지금 돌리면서 매달 개선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작년 이맘때는 70%였습니다. 내년엔 85%가 될 겁니다.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일본은 안정성을 위해 느리게 움직였지만 한국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완벽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가능한 최선을 실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스템은 진화했습니다. 오후에는 데이터 분석팀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 분석가가 지난달 교통사고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와 지역을 찾아 경찰의 순찰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 사고율이 15% 줄었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분석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초기 결과만으로도 움직였습니다. 틀리면 고쳤고 맞으면 확대했습니다.
그게 한국식 데이터 활용법이었습니다. 센터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감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도구였고 사람의 판단이 중심이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이 나라의 성장 엔진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코엑스에서 열린 아시아 AI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거대한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입구부터 각국 연구자들과 기업 관계자들로 붐볐습니다. 명찰을 보니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전 세션은 기조연설이었습니다. 구글 AI 책임자가 최신 언어 모델에 대해 발표했고 중국 바이두 연구원이 자율주행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청중석은 가득 찼고 모두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로비에서 명함을 주고받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과 한국 팀이 같은 주제로 연속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제는 의료 영상 진단 AI였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이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고 각자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먼저 일본 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도쿄대학교 의료 AI 연구소 소속이었습니다. 발표자는 60대로 보이는 교수였고 30년 넘게 의료 영상을 연구해온 권위자였습니다. 그는 정교한 알고리즘을 소개했습니다. 폐암 진단 정확도가 98%에 달했고 오진율은 2% 미만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정교한 그래프와 도표가 이어졌습니다. 5년간의 임상시험 데이터 수천 건의 검증 과정,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거친 결과였습니다. 시스템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3개 병원에서만 시범 운영 중이었습니다. 전국 확대는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일본 특유의 정밀함과 완성도가 돋보이는 발표였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한 방식이었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15분 쉬는 시간이 지나고 한국 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카이스트가 공동 개발한 팀이었습니다. 발표자는 30대 중반의 젊은 교수였습니다. 그는 일본 팀과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정확도는 92%입니다. 일본 팀보다 낮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약점을 먼저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대신 저희는 지금 전국 50개 병원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000건의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실시간 사용 현황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전역에 퍼진 병원들에서 초록색 점들이 깜빡였습니다. 각 점은 진단이 완료된 케이스를 의미했습니다.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저희는 6개월마다 모델을 업데이트합니다.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학습하고 정확도를 높입니다. 작년 이맘때는 88%였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95%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00%를 만들기 위해 10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90%를 지금 사용하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례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50대 남성 환자가 펫CT 촬영을 했습니다. 시스템이 초기 암 징후를 발견했고 의사에게 알렸습니다. 의사가 재확인했고 조기 치료로 이어졌습니다. 환자는 완치됐습니다. 이 환자는 저희 시스템이 완벽하기를 기다렸다면 발견이 늦어졌을 겁니다. 청중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몸을 숙이고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완벽함보다 실용성을, 이론보다 현장을 보여주는 발표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확산시켰는지, 병원들의 반응은 어떤지, 데이터 보안은 어떻게 하는지. 발표가 끝나고 휴게실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여러 사람들이 한국 팀을 둘러싸고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일본 팀도 존경받았지만 관심의 중심은 한국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완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는 나라가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멀리 보였고 다리 위로 차들이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오랜 시간 믿어온 가치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리셉션에서 한국 팀 발표자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확산시켰습니까?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병원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들었습니다. 의사들의 피드백을 즉시 반영했고 한 달마다 개선된 버전을 보여줬습니다. 완성품을 가져간 게 아니라 함께 키웠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다시 판교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네이버 본사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최대 포털 사이트이자 AI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걸어가는 길에 그린 팩토리라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유리와 녹색 식물로 뒤덮인 독특한 외관이었습니다. 로비에서 담당자를 만나 안내를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창밖으로 판교 테크노밸리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십 개의 IT 기업 건물들이 모여 있었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 같았습니다. 연구개발층에 도착했습니다. 오픈 오피스 구조였고 파티션 없이 책상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쪽에서는 3명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알고리즘을 논의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5명이 모여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검색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의도를 파악해 더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루 수억 건의 검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학습합니다. 그는 한 팀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팀은 자연어 처리를 담당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을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옆 팀은 랭킹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어떤 결과를 먼저 보여줄지 결정하는 일이죠. 두 팀은 매일 협업합니다. 한쪽이 모델을 개선하면 다른 쪽이 바로 적용해 봅니다. 회의실로 이동해 실제 협업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자연어 처리팀에서 새로운 모델을 완성했고 랭킹팀이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두 팀이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자연어 팀 엔지니어가 모델 구조를 설명했고 랭킹팀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모델은 얼마나 빠릅니까? 응답 시간이 0.3초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0.2초인데 느려지는 거 아닙니까? 정확도가 15% 향상됩니다. 0.1초 차이는 감수할 만합니다. 테스트해보고 사용자 반응을 확인해 봅시다. 30분 만에 결정이 났습니다. 일주일간 일부 사용자에게만 새 모델을 적용하고 결과를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전체 확대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길게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실행하면서 배우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은 넓었고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식, 양식, 일식, 샐러드 밥까지 선택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은 역시 짧았습니다. 대부분 30분 안에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떴습니다. 식사 중에도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두 엔지니어가 태블릿으로 그래프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A/B 테스트 결과가 나왔어요. 비아니 클릭률이 8% 높네요. 그럼 B로 가는 게 맞겠네요. 오후에 배포 일정 잡을까요? 오후에는 다른 층을 둘러봤습니다. 음성인식팀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AI 스피커와 음성 비서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부스에서 한 엔지니어가 마이크에 대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 어때? 스피커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그는 노트북에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음성인식은 방언과 억양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표준어는 잘 인식하지만 경상도나 전라도, 사투리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델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는 한 엔지니어를 가리켰습니다. 저 친구는 부산 출신이에요. 경상도 사투리 데이터 검증을 맡고 있습니다. 옆 친구는 전주 출신이고 전라도 억양을 담당합니다.
서울에서만 개발하면 편향된 시스템이 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야 모두를 위한 기술이 됩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만든 건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이곳의 엔지니어들은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봤습니다. 누군가 아이디어를 던지면 누군가는 코드를 짜고 다른 누군가는 데이터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속도는 개인의 재능이 아니라 협업의 힘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건물을 나서며 다시 판교 거리를 걸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많은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각 창문 뒤에는 누군가 코드를 짜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회의를 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하나의 거대한 연구소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일본도 훌륭한 엔지니어가 많았습니다. 미국도 뛰어난 인재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들을 연결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개인보다 팀을, 완성보다 과정을, 완벽보다 진화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이 나라의 힘이었습니다. 2주가 지나고 귀국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호텔 창문을 열고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빌딩 유리창에 반사되며 도시 전체가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2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확인하러 왔지만 지금은 배우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짐을 싸며 지난 2주를 떠올렸습니다. 스타트업에서 본 열정, 연구소에서 느낀 속도, 대학에서 목격한 실패 공유 문화, 데이터 센터의 실시간 대응 시스템, 포럼에서 본 국제 무대의 반응, 그리고 네이버에서 경험한 협업의 힘. 모든 순간이 제 안에 무언가를 바꿔놓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을 건너며 다리 위의 차량 행렬을 봤습니다. 모두 빠르게 움직였지만 질서가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면 멈췄고 길이 열리면 달렸습니다. 이 나라의 속도는 무질서가 아니라 리듬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며 면세점 사이를 걸었습니다. 삼성과 LG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매장 앞에는 줄이 서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제품들은 이미 세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2주간 모은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메모, 인터뷰 녹음, 촬영한 사진들.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철학과 실행력의 결과였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 좌석에 앉았습니다. 이륙 준비를 하며 활주로 밖을 바라봤습니다. 공항 건물들이 보였고 그 너머로 인천 시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곧 이 땅을 떠나지만 제 안에는 많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속도가 붙으며 기체가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건물들이 점이 되고 도로들이 선이 되었습니다. 한강이 은빛띠처럼 구불구불 흘렀습니다. 구름이 시야를 가릴 때까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내에서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동료들에게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속도의 철학.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며 느려졌지만 한국은 진화를 선택하며 빨라졌다. 보고서를 쓰며 도쿄를 떠올렸습니다. 여전히 존경하는 도시였습니다. 정밀함과 장인 정신은 여전히 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완벽이 기준이던 시대가 끝나고 적응력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변화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식사를 하며 옆 좌석 승객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온 엔지니어였고 삼성과의 미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정말 빠릅니다. 독일에서는 결정 하나에 3개월 걸리는데 여기서는 3일이면 됩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배우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배우고 싶었습니다. 속도는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빠름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동료와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속도의 의미였습니다. 몇 시간 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나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들, 여유로운 대화, 넓은 공간. 모든 것이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우버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실리콘밸리의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여전히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최고라는 자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집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마저 작성했습니다. 결론 부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여전히 완벽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진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가? 저장 버튼을 누르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만의 물결이 저녁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강의 야경이 떠올랐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던 불빛들, 쉼없이 움직이던 도시의 리듬. 다음 날 출근해 동료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한국 방문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하루 만에 결과를 내나요? 실패를 공유한다고요? 80% 정확도로 배포한다고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여주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팀장이 따로 저를 불렀습니다. 앤드류, 우리도 방식을 바꿔볼까 합니다. 다음 프로젝트부터 한국식으로 해봅시다. 완벽을 목표로 하되 진화를 과정으로 삼는 겁니다. 당신이 리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한국에 관한 책들을 찾았습니다. 경제 발전사, 기업 문화, 교육 시스템. 여러 권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배워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책을 읽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기술의 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완벽에서 진화로, 안정에서 적응으로, 개인에서 협업으로. 새로운 제국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 심장은 한국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울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한강 다리의 불빛, 빌딩 창문의 환한 빛, 끝없이 움직이는 차량 행렬. 그 안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코드를 짜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실험을 돌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혁신은 빠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용기라는 것을,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 나아가는 연대라는 것을. 서울의 밤은 그렇게 제게 새로운 시대의 신호로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배운 것을 실천할 것입니다. 완벽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본 그 속도의 철학을 제 일에 담을 것입니다. 기술의 제국은 무너졌지만 새로운 심장은 이미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박동에 맞춰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